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외환시장에서의 급변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엔퀘리 트레이드는 또 어떻게 전개될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여러분들의 궁금함을 잘 긁어주실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이명찬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가볍게만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카메라 보시고. 안녕하십니까. 한일역전 저자 이명찬입니다. 최근에 여러 방송에 나가서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일본에서 한 10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전공은 일본 외교 안보 쪽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퇴직한 지 한 4, 5년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일본 경제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다 국제 정치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백그라운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본 경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좀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잘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일본의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일본이 정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횡보랑 또 일본의 시장의 모습과 너무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일단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이렇게 엄청난 호황을 맞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 사실 이제 일본 주식이 왜 이렇게 화랑이 됐느냐 이 문제를 이제 다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냐. 이제 30년 잃어버린 30년에서 이제 완전히 탈출하는 게 아니냐.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첫째, 이게 지금 그 일본의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 첫째 이유가 엔저 때문이에요. 네. 엔저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내려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해외에서 바라볼 때는 일본 주식이 굉장히 싸 보이는 거예요. 네. 싸게 보이니까 일단 사기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놓으면은 이게 지금 엔저가 과하게 내려온 거 아니냐. 반드시 모자나 엔고로 갈 거다. 이런 기대치들을 이제 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기대치가 이제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엔고로 될 때 사실 주식이 오르든 안 오르든 환율 차이만 가지고도 이게 돈을 벌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그 주식이 과거에요. 89년도 엄청났잖아요. 그때 버블 때. 그때 그 주식의 자본이 어디에 주로 있냐면 일본 국내 자본이 90%가 넘어요. 네. 해외 자본이 10%가 채 안 되더라고요. 네. 통계치를 보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그 60%가 넘어요. 해외 자본이. 그 일본 국내 자본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네. 이게 그건 뭘 말하냐니까 대부분 다 일본 주식은 지금 해외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투자를 많이 한대요. 네. 근데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말 일본 기업이 활성화되고 예를 들어서 요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실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앞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낼 거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사실 일본 지금 현재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가장 큰 거는 엔저 때문에. 엔저가 되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환율 차로 돈을 벌 거다. 그거 하나 하고 이제 또 하나는 해외 과거에 일본이 엔이 되게 높았을 때는 그 전부 공장을 해외에 다 이전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내가 공동화됐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 엔저로 인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그러잖아요. 대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느냐 하니까 수출 물량이 막 갑자기 늘어나서가 아니라 엔저로 인한 환차익으로 인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예를 들어 1달러 수출을 하게 되면은 100엔이나 110엔 정도였다면 지금은 150엔을 받으니까 그 계산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엔화로 따지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요. 그 30% 정도 이상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다 이제 돈 번 걸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대기업들 해외에 나와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국내의 일반인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올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렌 버핏 같은 경우가 그 주식을 샀잖아요. 과거에 일본 주식은 거의 좀비 정도로 이렇게 거의 잠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갑자기 엔저가 되면서 그걸
환차익을 노려가지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대기업에다가 이제 주식을 사놓으면은 이게 반드시 앵고로 갈 거면 그럼 돈 벌 거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사니까 다른 사람들도 워렌 버핏이 사니까 뭔가 앞으로 희망이 있겠다. 따라오고. 네. 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중국이 요즘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최소한 1, 2년 정도는 계속 주식이 이제 내려왔다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거기 있던 돈들이 확 흩어지잖아요. 네. 거기에서 제일 첫째로 가는 게 미국이 많이 갔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일본으로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 돈이 이제 워낙 많이 쏟아 들어오니까 이제 주식이 올라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죠. 네. 말씀 네. 잘 들었고요. 뭐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네. 그거 다 공감이 되고요. 여기에 이게 저희가 이제 경인남과 토론합시다라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의견을 좀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태서 드린다면 한 가지가 실물 경제적으로도 2023년만큼은 잠깐이라도 좋았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제 성장률로 봐도 그렇고, 뭐 수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 경제의 부문들을 쪼개보면 23년 한 해는 잠깐 좋았지만, 24년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IMF 경제 전망을 기초로 말씀드려도 23년 일본 성장률은 1% 후반대, 근데 다시 24년 경제 성장률은 1%로 그렇죠. 다시 내려오는 흐름. 어쨌든 반짝 좋았던 배경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엔저. 그러니까 엔저는 우리나라와 좀 생각해 보면 워낙 일본과 우리나라가 수출 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주력 수출 품목과 일본 주력 수출 품목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거의 유사하니까 엔저 때문에 일본은 채산성이 늘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는 경쟁력이 열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일본 기업 실적이나 일본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좀 평가 내려지고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저는 두 번째는 어쨌든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했지만 8년 동안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계속 0.1 마이너스 0.1%로 계속 유지했지만 세계적으로 경제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할 때 일본은 나홀로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인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가동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2020년 팬데믹 때처럼 우리 경제도 코로나19라는 실물 경제적 충격은 있었지만 그 실물 경제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제로 금리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자산시장으로 돈이 대거 유입됐었던 것처럼 일본 자본시장에도 극단적인 상대적인 이런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가동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자본시장으로의 돈의 유입이 더 많았었다. 뭐 그것과 함께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포인트들이 같이 작용해서 정말 역대급의 증시의 흐름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까 일본이 실질적으로도 좀 성장이 있었지 않느냐 그 부분은 반도체 부분이에요. 그렇죠. 특히 소재하고 장비 쪽은 최근에 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장 짓는 붐이 엄청나잖아요. 거기에 소재하고 장비는 일본께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아주. 그 지금 현재 일본의 증시 저렇게 호황인 이유가 이 반도체 그 소재 장비 부품 제공하는 그 기업들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고 뭐 그런 상황이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본 경제가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제로 성장으로 갈 것이라고 저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3년 반짝 성장했는데 또 반짝 성장한 것도 초반 전망치는 2% 초반대 고작 2%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로 성장하던 나라가 고작 2%. 지금은 이제 수정 조정돼 가지고 1점 후반대. 그러니까 뭐 반짝 잠깐 뭐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증시의 호황은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실물 경제는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실적 기반의 증시 상승이 아니라 실적이 기반하지 않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증시 상승이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죠? 근데 이 실물 경제도 반짝 어느 정도 그래도 2%에 가깝게 성장은 했지만 그게 주로 반도체나 반도체 관련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기운이 들은 것이고 반도체 산업을 제외한
전반에 걸쳐서는 그닥 그 증시 상승에 뭐 이렇게 혜택을 못 본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엔저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 달러로 파니까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환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30-40% 팽창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벌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내수 시장을 주로 담당하는 게 중소기업들이잖아요. 네. 그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 어떠냐면 엔저가 되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물가라든가 원자재, 그다음에 뭐 식료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그걸 들어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가격을 많이 올리긴 했어요. 한 30년 가까이 가격을 못 올리다가 네. 최근에는 뭐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게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일본에서도 한꺼번에 확 올렸어요. 한 3만 몇 개 품목들이 쫙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오르는 가격 자체가 수입 물품의 그 오르는 가격을 고스란히 반영을 한 거 맞느냐 하면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물가는 오르고 일본 내에서 수요는 오히려 또 적어요. 네. 왜 수요가 적으냐 하면은 임금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물가 네. 상승에.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노동자들, 회사원의 입장에서는 네.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네. 실질 임금이 뭐 20개월 가까이 계속 오히려 마이너스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수요가 줄어드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수입 물품은 가격이 높고, 네. 그다음에 물가는 올릴 수밖에 없으니 올렸는데 이게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 대기업하고 이 국내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하고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일본 역시 그런 고질적인 좀 고통을 어떤 아리를 하고 있다라는. 뭐 우리도 그런 우리도 부분이 그렇지만. 좀 있겠죠. 네. 근데 일본은 좀 그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더 심한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대기업, 소수의 대기업들이 전부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렸어.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중소기업들은 좀 국내 시장이잖아요. 국내 시장은, 일본의 국내 시장은 계속 축소되고 있잖아요. 조금씩. 예. 인구도 이제 줄어드는 것도 있고, 고령화되면서 예. 노인들이 소비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그런데 기업 수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의 보조금 같은 거 아니면 뭐 은행의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쉽게 돈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냥 유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유지한단 말이죠.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퇴출돼야 될 기업들이 퇴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뭐냐 하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본도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진다든가 하는 아리를 하고 있고, 네. 또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고령화의 진전 속도가 빠르지만 일본은 먼저 고령화가 진전됐었던 나라니까 오래됐죠. 훨씬. 네. 그러니까 고령화율로 보면 일본이 훨씬 높고, 우린 고령화율로는 아직 20%가 안 되지만 초고령 사회로 가고 또 고령화율이 급속하게 상승하는 나라니까 일본 경제가 어쩌면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네. 소비 심리가 위축되니까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럼 신규 고용 창출도 안 되고 임금 상승세도 둔화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잃어버린 30년에 빠졌었던 그런 나라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게 지금 정상이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랬는데 최근에 갑자기 주식이 저렇게 막 뛰니까 모든 게 이제 일본에 다 그런 것들이 30년 동안 지체됐던 게 다 해소되고 네. 이제 좋아졌느냐, 잘 나가는 거냐, 그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게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죠. 변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펀디멘털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변한 게 없는 상태에서 엔저로 인해 가지고 그 엔저 때문에 해외에서 예.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엔저가 좀 이상하니까 앞으로 분명히 올라갈 거다. 그걸 이제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식이 막 화랑이다.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 주시는데, 네. 제 분석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좀 재밌는 접근일지도 모르지만, 네. 저는 거시경제를 보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2022년에 찾아왔던 인플레 압력, 네. 뭐 국제 유가 급등이라든가 러우 전쟁 이후에
그 인플레 압력이 작용해서 네. 그 종전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이었는데 그렇죠. 결국 이 상승세가 작용돼서 9.1%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네. 대략 한 6, 7%포인트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했던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게 네. 7, 8%포인트가량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했던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전에 2% 수준이었는데 근데 약 4%포인트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해서 6.3%를 기록했거든요. 네. 정점 기준으로. 22년 7월 기준으로.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다가 그렇죠. 소위. 그렇죠. 근데 굳이 따지면 네. 마이너스 1% 수준의 물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대략 뭐 4, 5%포인트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4% 정도까지. 예, 정점 기준으로는 4.4%였나요? 네. 그 정도의 물가 상승세를 기록했었거든요. 정점 기준으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자체가 가장 중요한 숙제였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얻어 걸렸다. 일본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 좋은 압력. 현상이었죠. 그죠? 그게 오히려 착한 인플레가 찾아왔던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일본 경제 입장에서는 22년, 23년 동안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도와준 거죠. 그렇죠. 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